입사 일주일 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퇴사를 당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것은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잘리게 만든 놈이 바로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겁니다. 그놈하고 전생에 무슨 원수가 진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학창시절에도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더니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질긴 악연이 있을까요? 마케팅 홍보과 장수영 씨의 기밀 유출 혐의로 감사에 착수합니다.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시고 노트북, 핸드폰 모두 반납하십시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십시오. 갑자기 감사팀에서 들이닥치더니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기밀 유출이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무슨 기밀을 유출했다는 겁니까? 제보가 들어왔어요. 일단 감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도대체 누가 뭘 제보했다는 겁니까? 장수영 씨, 별도의 장소로 가서 대기하십시오. 제가 뭘 했는지 알아야 할 게 아닙니까? 제가 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당연히 당사자가 알아야죠. 장수영 씨, 계속 이런 식으로 난동을 피우면 강제 조치하겠습니다. 결국 전 경비원들에게 끌려 별도의 장소로 갔습니다. 문득 동창놈과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장수영, 학교 졸업하고 우리가 안 만날 것 같냐? 지금은 내가 참지만 꼭 기억할게. 언젠가 우리 만나게 되면 그때 보자. 오래전 동창놈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놈이 제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제보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분노가 폭발했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 김지훈, 너 네가 꾸민 거지? 너지? 네가 또 날 괴롭히는 거지?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놈은 마케팅팀의 대리였고 저는 이제 입사한 일개 신입사원에 불과했으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치가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에게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타사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공금 횡령 누명까지 쓰면서 감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퇴사 처리였어요. 감사팀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지고 외부로 알려질 경우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실체도 없는 공금 횡령과 기밀 유출에 대해서 당사자인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누구 하나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김지훈, 동창 그놈은 정말 악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놈 때문에 제 고등학교 시절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떻게든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고 그놈 말처럼 언젠가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면 당당하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번의 휴학을 반복했고 온갖 알바를 전전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공부했던 것은 제가 힘있고 실력을 갖추는 것만이 그놈에 대한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고 공부했고 마침내 졸업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알바를 계속하면서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3년간 준비를 했고 드디어 원하는 기업에 합격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왜 제 인생은 단 한순간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는 건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살 가치도 희망도 없어 보였어요. 합격했을 때 이제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려나 한껏 부풀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드디어 떳떳한 아들이 된 것 같아서 기뻤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의 해명도 설명도 먹히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모든 감사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뜻밖의 동창놈이 같은 부서 대리라고 소개를 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여기서 보네, 장수영. 반갑다. 세상 참 좁아. 안 그래? 놈의 첫마디 속에 담긴 칼날 같은 비웃음과 특유의 음흉하고 무서운 독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출근을 했어요. 둘째 날 부서 회의가 있었는데 동창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건물 1층 카페에 가서 10잔의 커피를 사서 올라오니 회의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동창에게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았죠. 커피 10잔을 들고 회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사람들과 부딪혀서 커피를 쏟고 한바탕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서 사람들은 모두 외부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타부서 과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아니 장소영 씨, 오늘 외부에서 행사했는데 말단이 여기서 뭐해? 안 가? 네? 행사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에헤이, 말단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있어. 어차피 지금 가봤자 소용도 없어. 도대체 누가 저런 걸 뽑은 거야? 그날 전 혼자 덩그러니 부서에 앉아있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동창놈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발뺌을 했어요. 너 의도적으로 나한테 커피 사오라고 시킨 거지? 내가 그랬어? 언제? 증거 있어? 뭐? 너 이 자식,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너 지금 대리한테 이 자식이라고 했어? 그거 하극상인 건 알지? 그리고 너 법카로 카페에서 커피 10잔이나 시켜 먹었더라? 그거 횡령인 건 아니? 뭐? 네가 사오라고 시켰잖아. 그걸 누가 믿겠니? 난 대리고 넌 이제 입사한 신입인데? 그때 알아챘어야 했어요. 그놈이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고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겁니다. 오래전의 악연이었기에 어른이 된 지금까지 그 고리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제 실수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자니 이대로 살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건물 옥상에 가서 확 죽어버릴까. 그 짧은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관통하고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전 무의식적으로 맨 위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맨 위층은 옥상일 거라고 생각했죠.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갈등과 절망과 망설임이 반복되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맨 위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전 잠시 망설였지만 누군가 타는 것을 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급하게 내리는데 뜻밖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수영이 아니냐? 아저씨,
아저씨가 여긴 어떻게? 하고 보니 오래전 그 아저씨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급스런 양복을 입고 옆에 비서러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이 건물 맨 위층이 회장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혹시 이 회사 회장님이 아저씨? 그래, 인서가. 도대체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니, 이럴 게 아니라 들어가서 얘기하자. 아저씨가, 아니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회장실로 들어가는데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이? 왜 울어?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래? 아유, 녀석도 아직 애야 해. 회장님은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른 채 제 등을 다정하게 쓸어주셨어요. 제가 아저씨를 처음 만난 건 꼭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전 15살이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는데 제 구역은 주로 아파트 단지 위주였습니다. 그날도 아파트를 쭉 돌면서 신문 배달을 하고 마지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신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술 냄새가 진동을 해서 돌아보니 만찬 아저씨가 비틀대며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더구나 이 새벽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은 우유 배달원이나 요구르트 아줌마 정도였는데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저씨가 비틀대며 타더니 맨 꼭대기층을 누르는 겁니다. 거긴 옥상이었죠. 전 엘리베이터 한편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저씨를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깎지 않은 수염, 비틀대는 몸짓, 위태로움. 뭔가 인생 끝난 듯한 아저씨의 모습에 괜히 불안했어요. 중간에 내려서 신문을 다 돌리고 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다 자꾸만 그 아저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어요. 어슴풀의 새벽 어둠 속에 누군가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 아저씨의 손을 끌어당겼어요. 안 돼요, 아저씨 왜 이래요? 아저씨는 아들이나 딸 없어요? 아저씨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부모가 죽고 난 뒤에 남겨진 자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인 거 아세요? 제가 바락바락 악을 써대며 소리치자 아저씨도 두려워졌는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제가 꼭 안아주자 아저씨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의 울음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 같았어요. 그새 어두운 새벽빛이 서서히 가시고 조금씩 날이 밝아왔습니다. 울음을 멈춘 아저씨는 조금 진정이 되는지 저에게 물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니? 네, 엄마가요. 어쩌다가... 그런 말 하기 싫은데 아저씨에겐 해야겠네요.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순간 아저씨가 놀란 눈이 되었다가 다시 가슴 아픈 눈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고통스럽고 지옥이었구나. 네, 아저씨가 왜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세요. 저 같은 아이 없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 그럼 그 아들 보고 사세요. 그게 아버지예요. 만약 아저씨가 나쁜 맘을 먹고 그렇게 해버리면 아마 그 아들도 저처럼 지옥 속에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거 원하세요?
아저씨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 같기도 하고 어린 저에게 야단 아닌 야단을 맞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기도 했어요. 오늘 일은 아저씨하고 저만 아는 거니까 창피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저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 드세요.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뭔데? 초콜릿이요. 기분이 이럴 때 입에 달달한 거 넣으면 좀 나아져요. 전 아저씨 입에 초콜릿을 반쪽에서 넣어주고 나머지는 제가 먹었습니다. 가끔 힘들 때 먹으려고 들고 다니던 거였어요. 제 형편상 과자 한 봉지 사 먹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신문 배달하고 월급 타는 날엔 초콜릿 하나 사는 게 유일하게 제가 누리는 사치였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가신 건데? 몰라요. 아마 아저씨처럼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저처럼 말리는 사람이 없었겠죠. 아저씨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말라고 아저씨 눈물을 닦아주자 저를 다시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네 말대로 아들 위해서 살아볼게. 오늘 아저씨 구해줘서 고맙다. 이름이 뭐니? 장수영이요. 장수영. 그 이름 잊지 않을게.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아저씨 열심히 살아볼게. 그럼 손가락 걸고 복수하고 약속해요. 그렇게 저 아저씨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손바닥을 서로 스쳐 복사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전 혹시 아저씨가 또 딴 마음을 먹을까봐 걱정돼서 일부러 정류장까지 따라가서 버스를 타고 갈 때까지 배웅을 했어요. 아저씨를 태운 버스가 멀어지고 나서야 전 그만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까는 아저씨 앞에서 센 척을 했지만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전 겨우 5살이라 죽음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의 죽음을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엄마의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엄마는 주변의 친지들이나 지인들에게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결국 갚지 못하게 되고 독촉을 받자 스스로 생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는 순간부터 매일 술만 마시고 사람들과 싸우고 거의 폐인처럼 몇 달을 살았답니다. 전 너무 어려서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늘 울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놀란 아버지는 저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애 밥을 언제 먹이고 안 먹인 겁니까?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버지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아버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거의 아사 직전이었대요. 어린애가 배는 고픈데 말도 못하고 울다 지쳐서 정신을 잃었던 거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백부님이 아버지를 또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네가 제정신이냐? 저러다 애 잡을 뻔했잖아. 너라도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살 궁리를 해야지. 어쩌려고 그래? 술에 섞인 아버지는 그제야 이러다간 아들마저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술을 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어떻게든 아들과 살기 위해서 막노동도 했고 청소일도 했고 대리기사 일도 했어요. 그러다가 백부님 지인의 소개로 택시 회사에 취직을 했고
운전을 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렵엔 가난한 달동네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도 갔어요.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는 모두 팔고 밥그릇 2개, 수저 2벌, 이불과 옷 몇 가지만 딱 들고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마당이 있는 양옥집에 살았는데 이젠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1년 12달 햇빛조차 들지 않아서 음지 같은 방엔 항상 곰팡이가 피었고 장마철에 조금이라도 비가 많이 오면 창문 틈새로 빗물이 들이쳐 자다가도 물날 일을 겪었지만 전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술도 안 먹고 매일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전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씩씩하게 살려고 2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외톨이였지만 아버지에겐 내색 한번 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삶도 버거운데 제 일상 문제까지 얹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5살, 그땐 저도 세상이 어떤 곳인지 조금은 아는 나이였으니까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항상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한 뒤 등교를 하다 보니 제 몸엔 땀 냄새가 배어 있었고 갈아입을 옷이 없다 보니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야 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땀 냄새에 몸 냄새까지 더해지면서 애들은 저에게서 구린내가 난다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받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사먹는 그 애들보다 제 힘으로 용돈을 벌고 아버지 짐을 덜어드리려는 제가 훨씬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몸에서 냄새가 나도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제 힘으로 뭔가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끔은 신문 사절이라고 쓴 집으로 신문을 넣다가 주인에게 붙잡혀서 뺨을 얻어맞을 때도 있었어요. 이놈아, 신문 넣지 말라는데 왜 자꾸 신문을 넣어? 어? 이건 그냥 남는 거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너 서비스라고 해놓고 나중에 돈 받으려고 그러지. 누가 속을 줄 알아? 서비스라고 아무리 말해도 주인은 제 멱살까지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 뒤로 빼꼼 내다보던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반 친구였어요. 전 주인에게 뺨을 맞고 머리통을 쥐어 박히는 것보다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배시시 웃는 모습이 더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일은 곧 반에 소문이 났고 애들은 아주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야, 장수영, 우린 서비스로 신문 안 주냐? 야야, 서비스로 달라고 하지 마. 나중에 돈 받으려면 어쩌려고 그래. 자기들끼리 저를 놀리면서 낄낄댔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죄가 아니잖아요. 제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요. 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 비웃고 놀려도 난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어서 어른이 되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말겠다고 결심했어요. 반드시 나를 비웃은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 살아내는지 보여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들어간 뒤로 제 인생은 날마다 더 지옥이었습니다. 1학년 때 반장이 바로 저에게 누명을 씌워 일주일 만에 회사에서 잘리게 만든 그 동창놈이었어요.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반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모두 반 회비를 냈는데 전 돈이 없어서 조금만 늦게 내겠다고 했어요. 신문 배달비를 받으면 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반장이 그 정도 돈도 없냐며 비웃는 겁니다. 내가 대신 내줘? 아니, 며칠만 기다려줘. 그땐 낼 수 있어.
너 신문 배달하지? 내일부터 우리 집에도 넣어. 너 먹고 사느라 용 쓰는데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알았어, 고마워. 그리고 반회비는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너 월급 타면 제발 그 거지 누더기 같은 옷 좀 버리고 새 옷 좀 사 입어. 맨날 점심 때 물배 채우지 말고 빵이나 우유 같은 것도 좀 사 먹고. 아니다. 내가 먹던 도시락 조금 남았는데 먹을래? 반장은 자기가 먹다 남긴 도시락을 책에 내밀었어요. 밥과 반찬이 마구 뒤섞여서 엉망이 된 것을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주더군요. 괜찮다고 도시락을 내쳤는데 그게 날아가서 벽에 부딪혀 내용물이 쏟아지고 교실 바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와, 얘들아 너희도 지금 봤어? 장수영이 사람 성의를 이렇게 개무시하네. 야 장수영, 너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반 친구들은 모두 반장 편이 되어서 저를 비웃으며 낄낄댔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줍고 바닥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반장이 그렇게까지 저를 미워한 것은 제가 가난하고 신문 배달을 하느라 반 회비를 늦게 내고 냄새가 나고 옷이 더럽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 가난하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사는데도 항상 1등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장은 부잣집이었고 부모님은 육성회 회장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국영수 과외를 했고 언제든 필요한 참고서와 문제집을 다 사볼 정도로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항상 2등이었죠. 그러니 제가 더욱 눈엣 가시였을 겁니다. 반장은 아이들에게 저와 말을 하거나 같이 놀면 죽는다고 공공연히 협박도 했습니다. 더러 몇 명은 저를 동정하거나 제 입장을 이해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게 무서워서 학교에서는 절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전혀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지냈습니다. 무시를 당하면 당할수록, 따돌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마치 밟을수록 더 도도하게 일어서는 풀처럼 전 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반장은 언젠가는 제가 지쳐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봐달라고 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제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더욱 열이 뻗쳤는지 일부러 교실에 물을 붓고는 저에게 청소를 시켰습니다. 저만 당번을 정해서 화장실 청소도 시켰어요. 그래도 전 군소리 없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일부러 똥을 화장실 벽에 칠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전 또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 말을 안 했던 건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장은 아이들을 시켜서 제 등에 거지 새끼라고 쓴 종이를 붙이게도 했어요. 전 그런 종이가 붙은 것도 모른 채 하루 종일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수업을 마치고 교문 밖을 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를 보면서 웃는 겁니다. 웬 꼬마아이가 제 등에서 종이를 떼어내 보여주었어요.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저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녀석을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반장과 한판 붙게 되었어요. 둘이 옥상에서 싸움을 하는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정교 회장 형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교 회장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상이었거든요.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그냥 대화 좀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몸으로 하냐? 왜 싸우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1학년 3반 반장 김지훈이지? 네. 반장이 이러면 돼? 애들이 싸우면 말려야지.
네가 싸워? 회장 형은 반장에게 맞아서 얼굴이 시퍼렇게 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넌 이름이 뭔데? 장수영입니다. 장수영, 네가 말해봐. 왜 싸운 거냐? 반장이 말하면 죽인다는 듯이 저를 노려봤지만 전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그동안 있었던 일부터 제가 당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야, 반장, 너 아주 양아치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작은 일 아니야. 반장 네가 한 행동은 인격 모독이야. 알아? 그거 정신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넌 지금 수영이를 죽이고 있었던 거야. 내 말 알아듣겠어?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교장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께 다 말하면 아마 일이 커질 거야. 부모님들 다 모시고 와야 하고, 반장님 부모님은 육성이 회장님이신데 아마 모두 앞에서 수영이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거야. 그런데 수영이 부모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교육청에 진상조사 요구하면 아마 더 일이 복잡해질걸? 그제야 반장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회장 형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형. 우리 부모님 아시면 저 죽어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네, 뭐든 다 할게요. 장수영, 너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지? 네. 그럼 내일부터 매일 서로 얼마나 친해졌는지 직접 보고해. 매일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의 장점이 뭔지 하나씩 보고하고. 만약 진심이 아니거나 건성으로 하거나 그러면 난 바로 교장 선생님께 알리고 너희 둘은 전교생 앞에 세워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 어떤 폭력도 친구들끼리 무시하는 일도 없게 만들 거야. 어때? 둘 다 할 수 있겠어? 전 그 순간 알았습니다. 왜 아이들이 회장형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영웅처럼 느끼는지 말입니다.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그때부터 회장형은 제 우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반장과 저는 매일 친하게 지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반장은 제가 청소 당번이면 같이 청소도 도와주고 전 노트 필기한 것을 빌려주었습니다. 반장은 도시락을 2개 싸와서 점심시간에 저와 둘이서 먹었고 전 그 답례로 우유를 사서 같이 먹었어요. 반 친구들은 우리 둘을 보고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우리 매일 회장형에게 가서 우리의 장점을 하나씩 얘기했습니다. 반장의 장점은 실천을 잘한다는 겁니다. 어떤 실천?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해지려고 노력해요. 반장 너는? 수영이는 머리가 좋고 노트 필기도 잘해서 노트만 보고도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1등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반장이 억지로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저와 친한 척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래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도 큰 법이죠. 전 잃을 게 없어서 그런지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장이 스치듯 저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장수영, 지금은 내가 진 것 같고 네가 이긴 것 같지? 하지만 인생은 길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줄게.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보자. 기대해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게 될지 그땐 정말 아무도 몰랐죠.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전 그때 반장 녀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 회장 형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형, 정말 고맙습니다. 제 편 들어주셔서. 난 네 편 들어준 거 아냐. 잘못을 바로잡은 것뿐이지. 그래도 형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장수형,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은 아니야. 잘못을 바로잡을 때 폭력으로 맞서는 것도 정의는 아니고. 물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럴수록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옳은 일이야. 알겠지?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진 회장으로서 한 말이고, 지금부턴 그저 평범한 동네 형으로 한마디 할게. 난 네가 참 기특하다. 너 신문 배달하면서 용돈도 벌고 혼자 독학하면서도 1등 안 놓친다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넌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 칭찬한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을 겁니다. 항상 암울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형은 저를 알아봐준 최초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뿌듯하고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회장 형은 틈틈이 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고 학교 차원에서 하는 행사나 봉사활동에도 데리고 다녀주었습니다. 전 모두의 우상이자 영웅인 회장 형의 오른팔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 모여들었죠. 전 돈을 모아서 새 옷을 사서 갈아입고 자주 세탁해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형이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 자신에 대한 예우라고도 했어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 형 덕분에 제 삶은 참 많이 변했고 성격도 밝게 변했죠. 한 번은 아버지가 저에게 묻는 겁니다.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냐? 네, 사는 게 다 좋은 일이죠 뭐. 아유, 녀석, 무슨 노인네 같은 말을 하냐? 아버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 그때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집 맞은편 반지하 단칸방에 누군가가 이사를 왔습니다. 반지하라 가구를 드릴 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았죠. 이웃이니까 인사도 하고 거들어줄 겸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형, 여기로 이사 오는 거예요? 수영아, 너 여기 살아? 네. 회장 형은 잠시 당황해했지만 너무 반가워하는 저를 보고는 안심한 듯 웃어주었어요. 우리 이제 이웃이네. 그러니까요. 전 너무 좋아요. 아니, 너 수영이 아니냐? 장수영 맞지? 그런데 그때 매우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다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옥상에서 구해준 바로 그 아저씨였습니다. 그럼 혹시 아저씨가 형 아버지세요? 수영이 네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그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전 아저씨에게 우리만의 비밀은 말하지 않겠다는 듯 눈을 찡긋해 보였어요. 아저씨는 너무 반갑게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때보다 한결 밝아진 모습에 전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구나. 그러게요. 아마 전생에 제가 아버지고 아저씨가 제 아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에헤이,
그럼 난 전생에 아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었겠네. 당연하죠.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묘하고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전 아저씨를 구해주었고 형은 절 지켜주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사업에 실패한 뒤 폐인처럼 지내다 안정을 찾으셨고 그때 아저씨도 사업에 실패한 뒤 모진 생각을 했다가 저로 인해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네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지닌 탓에 이웃사촌 그 이상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로 먹을 게 있으면 꼭 나눠 먹거나 함께 먹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너나 없이 빌려주고 전 형 집에서 자기도 하고 우린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들은 꼭 성공하자고 응원하면서 의형제를 맺기도 하셨어요. 저와 형도 친형제 저리가라 할 정도로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밤늦게 손님을 내려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답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전 통곡만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이어 아버지까지 제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주가 되어서 아버지 장례식장을 지켜준 사람이 아저씨와 형이었어요. 백부님도 계셨지만 먹고 사느라 일을 그만둘 수 없어서 첫날 잠깐 오셨어요. 백부님도 아버지 장례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저씨와 형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3일 동안 내내 울기만 하는 저를 꼭 안아주고 곁을 지켜준 사람은 오직 아저씨와 형이었어요.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전 백부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혼자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 형과 같이 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아무리 허물없이 친하게 지냈다고 해도 엄연히 그들은 남이다. 큰아버지가 있는데 왜 남하고 살겠다는 거냐. 그 사람들 형편도 어려운데. 큰아버지 형편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넌 우리 집안 핏줄이야. 짐 챙겨서 가자. 방도 내놨으니까. 그렇게 아저씨와 형과 이별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백부를 따라가는 저를 오래오래 배웅해 주었어요. 돌아보니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영아 잘 가. 형이 너 꼭 기억할게. 연락 자주 하고. 알겠지? 수영아, 아저씨도 너랑 한 약속 꼭 지킬게. 그러니까 언제든 보고 싶으면 와라. 백부님 집이 시골이라 한달음에 달려와서 볼 수는 없었지만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형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알바를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벌었고 다음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군대 먼저 갔다 온다고 휴학을 했어요. 전 형이 입대하는 날 가능한 따라가고 싶었지만 수업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갑자기 형도 아저씨도 연락이 안 돼서 시외버스를 타고 반지하 단칸방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른다고 했어요. 혹시 아저씨 연락처는 모르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혹시 연락이 되거나 하면 저에게 꼭 좀 알려주세요. 이거 제 연락처예요. 귀찮아하는 집주인에게 전화번호를 남긴 채 돌아서는데 마음 한편에 구멍이 뻥 뚫려버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제가 아버지 외에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인데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건지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건지 걱정이 되고 불안했어요. 사실 큰아버지 집에서 사는 건 많이 힘들고 불편했어요. 큰아버지는 근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사 현장을 다니셨습니다.
이미 아들 둘에 딸 둘이 있었는데 저까지 보태줬으니까 아무리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라고 해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큰어머니가 묻어나셔서 저를 구박하거나 눈치를 주지 않으셨고, 사촌들도 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형과 누나들이라서 저를 예뻐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전 항상 겉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복하게 사는 큰아버지 집에 잘못 굴러 들어온 돌멩이 마냥 혼자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떻게든 제 용돈은 스스로 벌어쓰려고 고3 때도 방학이면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도 하고 배달 알바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적은 늘 1등이었고 모두 서울로 대학을 보내야 한다고 기대를 했지만 큰아버지 형편에 저까지 대학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전 일단 대학을 접고 상경해서 돈부터 벌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돈을 벌겠다고? 네, 제가 벌어서 대학은 제가 갈게요. 그동안 큰아버지 큰어머니께 신세만 졌어요. 이 다음에 제가 성공하면 그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은혜는 뭐 별로 해준 것도 없어서 늘 마음이 아팠는데. 아니에요. 저 두 분 아니었다면 정말 고아로 살았을 거예요. 어려우신데도 저를 친자식처럼 잘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아버지는 버스터미널까지 따라오셔서 주머니에 꼬깃꼬깃 10,000원짜리 몇 장을 넣어주셨어요. 큰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면서 언제든 힘들면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전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비록 엄마 사랑은 못 받고 컸지만 아버지 사랑도 넘치게 받았고 백부님과 백모님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평생 제 가슴 속에서 잊을 수 없는 형과 아저씨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전 열심히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경에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적어도 2년간의 등록금은 마련해두고 싶었어요. 고시원에서 먹고 자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일만 시켜준다면 마다하지 않고 다 했어요. 새벽 인력 시장에 가서 일당일도 많이 했고 배달 일은 기본으로 했으며 청소며 세차장 일, 주유소 일도 늘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도 입시 준비까지 했습니다. 1년 꼬박 벌어서 드디어 돈을 마련했고 그 해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알바는 꾸준히 했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다시 3학년 때 휴학을 했어요. 학점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등록금이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전 다시 2년 등록금을 만들어서 복학을 하고 또 알바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직시험 준비를 했는데 마침 백부님이 암으로 입원하시는 바람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사촌들이 있었지만 절 키워주신 백부님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6개월간은 대소변을 받아내고 수발을 들었어요. 그렇게 백부님을 잘 보내드리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취직 준비를 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고시원 1층에 편의점이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었고 유통기한이 막 지난 김밥이나 음료수는 언제든 먹을 수 있어서 식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사촌형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바람에 모아둔 돈을 빌려주고 나니까 원래 1년 계획했던 취직시험 준비가 2년으로 다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사촌형도 많이 고민하다가 저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큰어머니에게 말하면 걱정하실 것 같고 자기들 형제들도 사는 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마음고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안부 전화를 했다가 사촌형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합의금을 댈 수 있어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촌형은 꼭 갚겠다고 했지만 안 갚아도 된다고 했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고아나 다름없던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셨던 백부님과 백모님, 그때 형과 누나들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갚을 수 있어서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돈을 벌면서 취직시험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원하는 기업에 합격했고 이제 정말 제 인생에도 꽃길만 있겠지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놈을 만나는 순간 전 또 벼랑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독하고 지긋지긋한 악연을 어떻게 해야 끊어낼 수 있을까? 그냥 저놈도 죽고 나도 죽을까? 아니, 그냥 나만 이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 별의별 생각들과 갈등 속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정말 기적처럼 15년 만에 아저씨를 다시 만났던 겁니다. 그것도 번듯한 회사. 아니, 제가 가고 싶었던 10개 리스트 중에 있던 바로 그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저씨, 아니 회장님, 형은요? 제 물음에 문득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군에서 폭발 사고로 죽었다. 네? 그때 입대한다더니 그럼... 그래, 훈련받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갔어. 왜 저에게 연락 안 하셨어요? 그때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다. 한순간 목숨처럼 귀했던 아들을 잃고 난 뒤 아저씨도 다 그만둘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 문득 저와 한 약속이 떠올랐대요. 너와 한 약속이 내 발목을 잡더구나.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살았다. 그래서 아들의 목까지 살기로 결심을 하셨답니다. 아들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시 일어섰대요.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곧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아 사업도 일구게 되었고 여러 고비도 있었지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고비 때마다 너와 한 약속을 늘 상기했다. 꼭 성공해서 언젠가 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어. 네가 날 살렸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저씨. 이렇게 약속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형도 무척 아저씨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전 그때 아저씨가 말도 없이 이사를 가셔서 좀 서운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기뻐요. 좀 전까지 억울하게 잘려서 죽을 생각을 했던 것마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는 아저씨의 손을 꼭 잡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네가 우리 회사에 합격한 줄은 몰랐구나. 아, 네. 근데 이제 잘렸어요. 어? 왜 잘려? 무슨 일로? 아니요, 그냥 일주일 다녀보니까 제 적성에 안 맞아서요. 전 회장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연락하자는 약속을 하고는 나왔어요. 문득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아저씨, 아니 회장님의 성공이 실감나서 뭉클했습니다. 적어도 전 누군가의 성공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최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뿌듯했습니다. 그런 힘으로 다시 시작해보자고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다시 여러 곳에 입사 지원서를 넣고 다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뜻밖의 회장님이 제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찾아오셨어요.
회장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너 그동안 그 동창놈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던 거냐 도대체. 회장님, 그걸 어떻게... 회장님은 제가 회사에서 잘린 이유에 대해서 조용히 알아보셨답니다. 결국 동창놈이 저에게 공금 횡령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밝혀내셨대요. 무엇보다 제 이메일로 경쟁사에 기밀 보안 서류가 보내졌다는 감사팀 조사가 있었고, 제가 스파이 짓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회장님은 첫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보게 하셨답니다. 바로 동창놈이었죠. 바로 동창의 노트북을 조사하게 했고, 알고 보니 동창이 타사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은 뒤 몰래 회사 기밀을 빼내려고 준비 중에 자기 메일로 하면 들킬 것 같으니까 제 메일로 그런 짓을 했음을 밝혀냈던 겁니다. 그리고 동창놈의 통장에 거금이 들어온 사실도 확인했고요. 결국 동창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서가,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말을 안 했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너만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제가 말 안 해도 이렇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잖아요. 너 진실을 말하면 동창놈이 잘릴까봐 그랬지. 너는 누명 쓰고 잘려도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것 같아서 싫어서. 근데 그게 왜 해코지야? 진실을 밝히는 건데. 제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회장님의 말씀에 전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전 다시 회사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수양 아들이 되었습니다. 먼저 간 형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회장님을 아버지처럼 모셨어요. 같이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목욕탕도 갔습니다. 회장님 등을 밀어주면서 오래전 아버지 등을 밀어주던 어린 저를 떠올리면서 눈물 짓기도 했어요. 우린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편했습니다. 원래 부자지간에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내들만 느끼는 침묵 속의 끈끈한 진심.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갔어요. 회장님은 은퇴하시고 시골에서 유유자적 지내는 맛에 흠뻑 젖어 계십니다. 전 회사를 운영하면서 큰 결정은 항상 회장님과 의논하면서 사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고요. 매주 회장님 보러 갈 때마다 잡수고 싶다는 것을 바리바리 사들고 갑니다. 회장님께 요리해드리고 싶어서 전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땄답니다. 회장님 좋아하시는 아귀찜, 해물탕부터 광어에도 직접 떠서 올립니다. 회장님이 맛나게 드시는 것만 봐도 전 배가 부를 정도예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아버지와 형 납골당에도 갑니다. 원래 2분 다 산소로 모셨는데 함께 계시라고 납골당으로 다시 모셨어요. 그리고 전 항상 기도합니다. 여기서 저와 회장님이 부자지간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듯 거기서 아버지와 형도 서로 의지하면서 편안하게 잘 살기를 항상 빌면서 말입니다. 훗날 모두 거기서 만나게 되는 날까지 전 회장님 잘 모시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